오늘 강의를 하려고 이제 어제 오후에 제가 산소에 갔다 왔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오늘 시제인 줄은 몰랐습니다. 좀 알았으면 오전에 가서 준비를 할 건데 그냥 어제 가서 듣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 나눠드린 책은 이 성남시 둘레길을 소개한 책인데, 그 중에 대봉산길 구역의 그 신종군 할아버지와 백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그 길 주변의 문화유적 같은 거를 좀 알고서 길을 걸어도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신종군 할아버지 산소가 이제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8호로 지정될 당시에 이제 많은 자료 수집을 하고, 또 글씨 서체 연구하신 분, 또 성물을 연구하신 분들, 이렇게 이제 그 의견을 모아 가지고 문화재 지정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이제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이제 그걸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그냥 참조를 같이 하시면서 이왕이면 산소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나오네. 이제 뭐 이 전경을 이래 찍기가 쉽지를 않아서, 앞에 문인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옆으로 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이제 원래에 서 있던 비석과 이제 새로 세운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이 조선 초기의 비석들은 통으로 이렇게 제작된 경우가 많아요. 머리부터 이 바탕까지 여기처럼 이렇게 따로 다른 돌을 갖다가 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통석에다가 새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다가는 연꽃 무늬가 이렇게 새겨지고, 그리고 이제 몸에다가는 신종군 이효백의 묘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새겨지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묘지석인데 6장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장은 이게 수습이 안 된 건지 파손이 됐는지 도굴됐어요. 도굴. 예, 도굴된 상태라서 그걸 이제 남은 5장을 탁본한 첫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박물관에서 이제 가지고 잘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묘지석을 통해서 이분의 업적을 알 수도 있고, 이 묘지석은 평생의 업적을 이제 아주 압축해 놓은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6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탁본을 뜬 모습이에요.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청화백자로 구워가지고 제작이 된, 그리고 청화백자로 제작이 됐지만은 글씨가 아주 판독이 아주 좋은 상태로 읽을 수 있는, 맨 끝장은 파손이 됐지만 그래도 읽을 수가 있는 정도로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묘 바로 앞에, 그 산소 바로 앞에 있는 비석의 모양인데, 이렇게 이제 연 이파리를 이렇게 새긴 모습이 있고, 이 통석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 있죠. 신종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이게 뭐 문인석이라 그래서 묘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렇는데요. 이분의 성격을 잘 묘사하고 있지 않나. 일을 처리할 때에 아주 곧고
아주 간결하게 처리를 하고 그랬던 분으로 이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어요. 광주이시 탄천 이지직이라고 하는 묘의 문인석은 입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은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그 배다른 동생들을 죽이고 이럴 때 안 된다라고 말고삐를 잡고 직간을 해서 이제 막 이태로울 뻔했는데 이 사람 이방원이 이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해가지고 큰 처벌은 받지 않고 그냥 낙형을 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걸 상징적으로 이게 문인석의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신종근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늠름한 모습에 문인석이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그 장군 스타일의 그런 문인석이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어느 정도로 위대한 분이었나 하면은 이제 뭐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자는 희삼이고 시호는 공간. 이게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 공경해서 이 사람에게 잘 이바지하는 것이 공이고, 그 다음에 쉽게 일 처리를 하고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간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분의 시호를 줄 때에 그 특징, 평생의 업적의 특징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호를 줬던 겁니다. 정종대왕의 손자이고 덕천군 이후생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제 활동했던 시기는 세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 활동을 했는데 조금 아쉽게도 55세까지밖에 못 살으셨어요. 좀 더 오래 살으셨으면 더 부귀하게 될 수도 있었겠는데 그렇게 그 명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신종근 할아버지가 활쏘기를 아주 잘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을 중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동리족이라 그러는데, 이 자가 동쪽에 큰 대자 플러스 활궁자예요. 아주 큰 이 활쏘기를 잘한다, 이런 의미로 동리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의 고주몽도 활쏘기를 잘했고, 고려를 건국한 왕건도 활쏘기를 잘했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도 활쏘기에 아주 달인이었단 말이죠. 둥지런하고 활쏘기를 마주대고 팍 쐈는데 화살이 중간에 충돌해서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비롯해서 활을 잘 쏜 이야기가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이 바로 이 신종근 할아버지였어요. 활쏘기를 하는데 30발, 이제 일반적인 활쏘기 내기는 5발로 결판을 지어요. 그런데 30발을 가지고 이제 내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30발도 내가 매일 가지고 쏘는 화살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온 화살을 모아가지고, 이 지금 요즘 과학적인 기술로 제조되는 화살도 내가 매일매일 쏘면은 그게 손에 익어서 되지만, 처음 이 당기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제품이던 그 시절에 30발의 화살이 전부 다 다른 그걸 남의 사용하던 화살을 받아가지고 쏘았는데 30발 중에서 29발이 전곡을 찔렀다는 거예요. 이 화살도 이 활쏘기에 따라서 이
관역에 변두리를 맞추냐 가운데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점수 배정이 달라지죠. 그런데 정곡을 쏘았다. 이거는 이제 정 가운데를 맞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조 임금이 특별히 종치는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금지돼 있어요. 종치는 자격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세조 임금이 특별히 무과에 응시하도록 해가지고 시험을 치렀고, 그래서 이제 무과에 급제를 했는데 이제 뭐 병조 참판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병조 판서까지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손인 이광사가 쓴 기록에는 병조 참판까지 했다. 그리고 병조 판서라고 하는 기록은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손인 이광사가 표현한 거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 활쏘기의 기술이 뛰어났던 것만은 틀림이 없었고, 또 일국의 사신, 특히 명나라, 청나라, 청나라는 그때는 아직 등장을 안 했고 이제 그 여진족들이 득세하던 시절이죠.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을 때에는 반드시 이 신종근 할아버지가 접견을 나갔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이 오면은 그냥 술만 먹고 시만 짓고 뭐 이러는 경우보다는 조선의 무술이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를 은근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종근 할아버지가 가서 탁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명나라 사신들이 입을 벌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명나라 사신들한테 뭐 인삼 같은 거, 종이 같은 거, 이 한지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주 품질이 뛰어나니까 이 한지 같은 거, 또 화살, 활 이런 거 이제 선물로 주니까 명나라 사신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인삼도 되게 귀한 건데 황화집이라고 하는 명나라 사신과 우리나라 그 사신 접견하는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시집, 그 시집하고 그 다음에 활하고 화살은 반드시 챙겼다 이거예요. 인삼은 못 챙기더라도 그건 꼭 챙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일교적으로도 크게 기여를 했다. 이제 신종근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아주 특출한 무술과 또 일교 접대와 이 일을 감당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지리, 풍수지리. 옛날에는 궁궐을 짓든 또는 내가 살 집을 짓든 또 죽어서 묻힐 무덤을 내가 자리를 잡든 전부 다 풍수지리를 봐서 자리가 좋은 데를 자리 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리적인 그 보는 눈이 아주 훤했다. 지감이 훤하게 트였다.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활을 딱 쏘았는데 그 관자, 그 옥으로 만든 옥관자가 뚝 떨어져 가지고 분칠돼서 찾아도 못 찾았는데 이분이 이제 의자를 갖다 놓고 앉으면서 내가 여기에 묻힐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옥관자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좋은 자리. 지금 또 가보면은 아주 그 후손인 백헌 묘역보다도 뭐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자리를 이제
스스로 묘자리를 잡았고, 이제 이 혈통이 활을 잘 쏘는 혈통이 그 할아버지 정종대왕과 이제 증조 할아버지인 이성계의 핏줄도 받았지만은 대마도를 정벌한 이종무 장군의 핏줄도 받았단 말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이종무 장군이었어요. 그 이종무 장군의 산소가 그 고길이 계곡을 따라서 좀 한 1km 정도 내려가면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외할아버지의 혈통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조선이 개국하고 나서 여진족도 골치 아프고 왜구들도 골치 아프고 그랬는데 왜구들이 막 이 한강 저기 광진까지 막 쳐들어오고 그 지리산 쪽에까지 쳐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둔촌 이집이라고 하는 광주이시 그 중흥조인 둔촌 이집이라고 하는 사람도 왜구를 피해서 광나루에 막 왜구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노래약질을 해대니까 여주로 피신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랬던 것처럼 그 골치 아픈 왜구들을 태조 이성계가 물리치고 이제 그 세력을 안정시켰고 태종이 이놈들을 아주 영구히 아주 썩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 왜구 토벌을 그 이전에도 꽤 여러 번 했었어요. 몇 차례 갔었는데 완벽하게 이제 토벌을 못했고 태종께서 이제 이 대마도 정벌 준비를 차곡차곡 한 다음에 이제 아들 세종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왜 빨리 공격을 안 하냐? 그래가지고 그 선전포고문에다가 대마도는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는데 유지고 궁벽학지고 그래서 또 농지가 거의 없어요. 대마도의 농지가 3%밖에 없어요. 대마도 면적에. 그리고 이제 농지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우리 조선 사람 살지 못하게 하고 왜구들이 그냥 알아서 뭐 살든 뭐 이렇게 봐줬더니 개돼지처럼 막 노략질을 해대고 쥐새끼처럼 이 막 도둑질을 해대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서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세종대왕이 취임하자마자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대마도 정벌이었고 그 사령관이 이종무 장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외손자인 신종훈 할아버지가 상당한 무력을 가지게 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종훈 할아버지가 이제 왕족이고 벼슬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사서삼경 읽는 거는 별로 열심히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신종훈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종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모든 왕자들이 또 뭐 사위들이 이 공주의 사위들이 이 종학에 들어가더라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그냥 뭐 공부를 하면 뭐해 벼슬을 또 못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활쏘기를 열심히 또 하고 무술을 닦는 거 그리고 조선 초기에는 문인들도 활쏘기 연습을 하고 말타기 연습을 했어요. 이 조선 전기까지도 그랬어요. 임진왜란 이후로부터 무인들의 훈련 또 문인들의 훈련 이 정기적으로 봄 가을 하던 군사훈련도 중단을 해버려요. 특히 인조 같은 경우에는 이괄의 반란을 겪으면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의심하고 감시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조선 초기에는 세종대왕 때에 아주 그 왕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래서 그 중간중간
요즘으로 치면 중간고사 같은 것도 보고 미달되면은 다시 재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또 그 선생들을 문책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기록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세조임금 때에 이시해의 난이 일어나요. 이제 어느 시대든 뭐 이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시해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도 세조임금이 아주 그 누술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정벌을 하겠다. 그러면서 선봉대장을 신정문 할아버지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 앞장서서 그 반란을 진압하는 그런 공을 세웠습니다. 그 조선 초기에는 태종 때에 와가지고 그 대신들이 각자 자기 군대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작게는 20-30명에서 몇백 명씩.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정권이 자꾸 흔들리니까 태종 임금 때 와가지고 사병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몇 명 정도 최소한의 그냥 호위할 수 있는 병졸 이제 주고 또 종을 지급해주고 또 노비들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군사를 데리고 있는 것은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 때를 거쳐 오면서 이제 무기 제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문종 임금이 즉위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병이 이제 약해가지고 이제 금방 이제 승하하게 되죠. 이제 여기에는 하나의 전설이 전해져 오는데 달래내 고개를 토성을 쌓고서 헌능의 지맥을 보호한다. 그런 목적으로 토성을 쌓고서 사람의 출입을 금한 적이 있어요. 풍수지리하는 최양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해가지고 하는데 세종대왕께서 그 헌인능 앞에 아버지 가까운 데에 묻히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최양선이 반대를 해요. 거기에 묘를 능을 쓰게 되면은 장남이 일찍 죽고 장손이 다치게 된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그냥 그 헌인능 앞에다가 능을 썼어요. 그랬는데 장남인 문종이 일찍 죽고 또 장손인 단종이 다치어서 죽고 세조가 왕위에 앉았지만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가 묘절하고 그래서 세조가 말년에 이 능을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옮기지 못하고 돌아가셔요. 예종이 즉위해가지고 뭐 임기 1년 동안에 이 세종대왕 능을 옮긴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능을 옮기려고 하니까 돌아가신 지 19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이 세종의 얼굴이 그대로였던 거예요. 모든 것이 의복과 얼굴 이런 것들이 생시와 똑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이게 경부고속도로를 닦으면서 육군 공병대가 공사를 맡았는데 공병대 그 포크레인 뭐 이런 걸 운전하던 병사의 꿈속에 달래내 고개에 그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3일 뒤에 이사 갈 테니까 3일 동안만 내 집을 부수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장교의 꿈에 나타났어야 되는데 쫄병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효력을 못 보고 그냥 장교가 이제 그 쫄병한테 짝대기 3개 상병한테 빨리 가서 작업해. 이 공사하다가 그냥 사고로 현장에서 죽었어요.
지금 그 달래꽃에 이게 추모 순직비가 높이 한 50cm 될까요? 뭐 그런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1계급 특진해가지고 병장으로 한기영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조선 초기에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던 상황 속에서 세조 임금은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종친이면서 이제 또 무예기에 뛰어나고 그런 이제 신종군 이효백을 아주 벼슬도 높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시하고 반란 진압하는데 앞장서게 하고 그랬던 겁니다. 세조 임금이 어느 정도로 이제 아주 그 무술이 뛰어났냐면은 뭐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뭐 아주 가파른 지대에도 그냥 가볍게 뛰어 올라가고 바위와 바위 사이도 막 건너뛰고 막 그래서 이제 그 병사들도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단종이 아직 왕일 때에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는데 가가지고 코끼리 앞에 딱 맞섰더니 코끼리가 그 수양대군의 기에 눌려가지고 뒷걸음질을 쳤다. 그런 기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왕방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군사훈련을 할 때에 아침에 그 사슴과 노루 같은 것을 쏘았는데 수십 마리를 쏘았어요. 그 수양대군이 16살 때에 그때의 그 짐승에서 튀인 그 털과 피가 바람에 날려와 가지고 그 세조의 옷에 막 묻었는데 이게 피투성이가 됐다. 그럴 정도로 그 활쏘기도 잘했고 그런 이제 그거를 보고서 그 늙은 무사인 이영기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해 가지고 오늘 뜻밖의 다시 태조의 신무를 뵙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실력 있는 사람을 존중했던 그 세조의 그 권력 밑에서 그 권력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했던 분이 바로 신종군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그 이제 신종군 할아버지의 그 후손들이 아주 그 조선 왕실의 그 위기 때마다 왕실 보호하고 종묘 사직을 보호하는 그런 요직을 많이 감당을 했는데 임진왜란 때는 완양부 원군 이충원 이분이 이제 선조 임금을 호종해 가지고 또 보호를 했고 병자호란 때에는 백헌 이경석 선생 백헌 선생님이 비록 그 하친파 쪽에 가까웠지만 나중에 그 북벌 운동을 주도하다가 청나라에 너네가 우리를 복수를 한다고 이런 정보가 새나가 버려요. 그때의 백헌 선생이 내가 모든 책임자다. 그래가지고 청나라에 의해서 백마산성이 2번이나 위리안치 당하고 귀양살이를 했던 겁니다. 그때 2번 귀양살이 할 때 어렵게 풀려났는데 그 풀어주는 조건이 뭐냐면 다시는 아무 벼슬도 안 시킨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백헌 선생만큼 충절스러운 인물이 없는데 그리고 구제역이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어 가지고 종묘의 제사 지낼 소고기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이때의 백헌 선생이 몽골에 가가지고 소를 수입해 와서 그 소들이 지금 오늘날의 한우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명필인 이광사, 또 조선 말기에 그 강화학파를 형성했던 이건창, 또 이건방, 이런 분들이 그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그 아주 사상계를 조선 후기에 주름 잡았던 인물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 이건창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광주 일대의 암행어사로도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남시 간북동 동사무소 앞에 원래 다른 쪽에 좀 있던 걸 옮겨다 세웠는데 거기 그 선정비가 있고요. 암행어사 이건창 영세불망비가 있고요. 광주 도청면 그 종합운동 거기 도청면 운동장이니까 뭐 크지는 않는데 거기에도 암행어사 이건창 비석이 있고요. 또 송파의 그 송파 여성회관 앞에도 암행어사 이건창 영세불망비가 세워져 있고 그런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도 활동을 했던 그런 후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근 할아버지의 그 사형제가 전부 다 활을 잘 쏘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신종근 할아버지가 활 쏘기를 잘했다.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 사신이 와가지고 그 이제 말하기를 서현정이라고 하는 정자에서 이제 활쏘기를 한 적이 많은데 서현이라고 하는 게 잘해 서자 어질현자 이게 활쏘기를 잘한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손님이 잘해도 활을 잘 맞힌 사람 순서대로 맞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비서진 승지들을 시켜서 사신들에게 예물을 줬더니 두 사신이 집어들고 이제 같이 마주보고서 말하기를 연달아 후한 예물을 주시니 어찌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다른 건 다 빼놓고 다만 받을 수 있는 것은 관화지 시문을 주고받은 그 시집, 그 다음에 장식한 활과 활통과 관엽과 화살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종학에 대해서는 그냥 참조 읽어보시고요. 그 뭐 입학하면은 종학이라고 하는 것에 입학을 하면은 이게 규정이 막 까다로워가지고 해가 뜨면 모이고 신시에 마친다. 그리고 출석을 매일 살펴가지고 열흘마다 한 차례씩 왕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 종 치는 것처럼 북북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소리가 들리면 독서를 하고 또 돌아가면서 이제 강의하는 걸 듣고 이제 그런 규정들을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참고하시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활쏘기를 잘했고 지금 요즘 올림픽에 나가도 마찬가지로 활쏘기에서 금메달을 휩쓸고 있고요. 지금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종군 이협액의 궁술에 대한 기록은 그 세조의 탄신일인 9월 24일 날 경회루에서 축하 예식을 한 후에 활쏘기 대회를 했는데 장군으로 이제 삼을 사람 13명을 불러서 진친법을 강의하고 활쏘기를 했는데 여기에 양녕대군 이재, 효령대군 이보, 임영대군 이구 뭐 이런 왕자들이 쭉 같이 이제 모셨는데 여기에 이제 신종군 할아버지도 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쓴 글 중에 양녕대군이
그 세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과정까지는 뭐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뭐 스스로 뭐 그렇게 했다, 물러났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는 강제로 세자 폐위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보기에는 좀 강제로 폐위된 게 아닌가. 용산에서 한강을 건너서 이 경기도 광주 이천에 와서 귀양살이를 했어요. 양녕대군이 폐위돼 가지고. 그런데 그 이제 모시고 가는 부하들한테 양녕이 어떻게 하더냐 물으니까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조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단종을 폐위시키고 단종에게 사약을 내려라, 사육신의 반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때에는 양녕대군이 종친으로서 최고의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세조를 밀어준 분이 바로 양녕대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조가 집권하고 단종이 살아있으면 계속 그런 다시 복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기니까 사약을 내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경유회로에서 할애를 하고 그 행한 활쏘기 대회에서 아주 그 종친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이후로 계속 그 활쏘기 대회 때마다 그 같이 참관을 하거나 또 직접 활쏘기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가다가는 여진족도 이렇게 좀 그 활쏘기 대회를 보도록 이렇게 참관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마 이게 여진족들이 자꾸 국경지대를 침범하고 세종 때까지도 그 막 사군 육진을 개척할 때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이제 진압을 하고 이러니까 아마 여진족들에게 아주 본보기로 조선의 무력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참여를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 이후에 뭐 모화관이라고 하는 사신 접대하던 그 건물에서도 활쏘기 대회를 여러 번 했는데, 뭐 활을 잘 쏴가지고 뭐 1계급 특진했다든지 또는 뭐 말을 선물로 받았다든지 또는 활을 선물로 받았다든지 이런 기록들도 있어요. 또 방패를 받았다든지 또 그 방패를 꿰뚫는 테스트를 했는데 바로 이효백과 박숙선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그 방패를 활을 쏴가지고 꿰뚫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세지 않으면 못 뚫는 거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이제 명나라 사신이 오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그 모화관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그냥 뭐 접대를 하기도 하지만은 한강에 배 타고 놀면서 이제 유람선을 띄워놓고 이제 접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거기 그 배를 띄우고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뭐 이러면서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는데 사신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활쏘기 해봐라. 그래서 이제 홍윤성과 이효백이라고 하는 사람을 짝을 지어가지고 쏘게 하니까 쏘는 것마다 아주 또박또박 맞히고 그래서 이제 화살이 헛되게 날아가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신이 보면서 칭찬하고 감탄하고 막 이랬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록이 워낙 여러 번 있고 장소와 때와 장소만 다르지 거의 그냥 아주 훌륭한 그 활쏘기 솜씨를 보여준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관역판을 활쏘기 할 때 관역판이 이제 그 훈련용도 있고 또 그
벼슬에 따라서 관역판이 달랐어요. 그래서 임금이 쏘는 관역판은 웅후라고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붉은 빛깔의 배에다가 바탕을 만들어가지고 높이와 나비는 1.8척 또 그 나비를 3등분 해가지고 그 1등분을 정곡이 차지하는데 정곡의 그 사이즈는 6척으로 하고 이런 이제 그 관역판을 만들었는데 이게 웅우 이게 곰 웅자죠. 곰의 얼굴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종친이나 문무관의 그 활쏘기에 사용한 관역은 미후라고 불렀고 그 자료집에 있는 그 술록의 머리를 그린 이런 형태의 관역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뭐 화를 받은 기록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청량리 쪽에서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경기도 광주 일대를 막 사람들을 해치고 이러니까 그 신종군 이효백한테 그때의 직함이 착호갑사라고 하는 호랑이를 잡는 벼슬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을 경호하는 경호 인력을 붙여줘가지고 호랑이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호랑이 양주와 광주 등지에 가서 호랑이를 포획하였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때 이제 신종군이라고 이제 뭐 신종령 이런 이제 직급들이 있지만 신종군으로 된 것은 이제 그때 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에다가 상 받은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표현을 종합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종군 할아버지가 정치적인 활동도 간혹 하는데 정종대왕은 이제 서거한 후에 바로 정종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숙종 때 가서 정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공정대왕 이 칭호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종군 할아버지가 이제 왜 종으로 이렇게 시호를 안 올리냐 그렇게 해가지고 신하들이 막 논의를 했는데 비록 그때 당시에는 이루지는 못했어요. 뜻을. 그렇지만 숙종 때 가서는 결국은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그 논의를 하면서 임금이든 신하들이든 그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 정종으로 종자가 들어간 덕이 있는 임금을 종으로 하고 공이 있는 임금을 조로 부른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추존을 하지 않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보류를 했던 건데 이제 숙종 때 가서 정종으로 또 단종도 보기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 병조 참판이었냐 아니면 병조 판서였냐 이제 그거에 이제 아직은 확정된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데 원양부 원군의 그 가보에서는 병조 판서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그 계파의 또 족보에는 또 참판이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이광사라고 하는 분은 다른 믿을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 활쏘기는 선비들과 그 무인들에게 다 필수적이었고 그게 단순히 무술이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그 인격 수련을 하는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같은 사람도 활쏘기를 하면서 심신수련을 한 기록이 나오고 또 요즘에 뭐 국궁이든 양궁이든 이 활쏘기 하는 사람들은 다
다 그 궁수를 통해서 자기 인격을 연마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전해져 오는 궁사들의 9가지 그 계훈을 살펴보면은 최선을 다하고 공명정대하게 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는 그런 스포츠맨십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 겸손하라는 것, 그 다음에 자중하고 절조하라는 것, 또 말없이 그 활을 쏠 때 습사무원하고 불언승자,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청렴 강직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 또 정신정기, 인의 덕행, 예의 엄수, 막난 타홍 이런 이제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 신종군 이효백은 이런 궁술의 수련을 통해서 하나의 신체지를 이룬 인물이고 그런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호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공경해서 이 사람에게 이바지하는 것이 공이고 평이하고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간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통해서 아주 그 3대에 걸쳐서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 제 강의를 마치고 혹시 궁금한 거 질문을 받고 또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또 민중에서 지적해 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그 구제역 때문에 예. 이제 조선의 수가 다 죽어서 예. 몽고에 가서 소를 사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백헌 선생이 갔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이제 밑에 사람 시켜서. 예? 예, 밑에 사람 시켜서. 아니. 그 이름이 나와요. 제가 이름이 왜냐면 있으면. 저희 그 할아버지가 예, 예. 남긴 문집이 기호수록이라고 그래서 예, 예, 예. 기사년민가서부터 무원년까지 14년 동안의 네. 일기인데 예. 거기에 보면은 신숙주가 갔다고 돼 있어요. 신숙주는 그 시대에 살 수가 없는 사람이지. 이미 죽은 사람이지. 신숙주가 아니고 원인가 그래요. 그 옛날에 그 자원대고 판서급을 지낸 분인데 보통 자기 개인 문집을 써도 국가의 기록을 다 동원해서 사실이 아는 거를 쓰는 일은 없어요. 나중에 그 필화 사건으로 가문이 막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렇죠. 비교적 이 풍문을 듣고 책에다 싣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승정원 일기라든지 나라의 그 실록이라든지 이거하고 대비해봐도 뭐 전라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경상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정확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어쨌든 백헌 이경석 선생은 아닌 걸로 해요. 이제 백헌 이경석 그 선생이 몽골에 가서 소를 수입해오자 이래가지고 그 실무를 맡아서 간 사람이 무슨 제가 그 이름은 분명히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수업 준비를 하다가 이 자료 분량이 거의 한 40페이지 가까이 돼서 줄이다가 막 지우면서 생각이 지워버려가지고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실록의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갔던 인물이 그 백헌 선생은 저 신정군이 현선 5대 후손이에요. 예. 5대 후손이고 백헌 선생은 그 효종 때 북벌 정책을 하다가 불법 정책은 누구하고 대화를 했냐면
그 송시열 그 당시 영의정이셨나 그랬는데 그분하고 효종하고 두 분이 그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청나라에서 조사 오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우리는 저 왕실의 종친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때 효종이 이제 그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백헌상공이 내가 다 주관했습니다. 이래서 저 백마 뭐 고지라 그래서 거기에 일이안치 됐다가 그 소위 서울 그다음에 경성 거기에는 한양에는 살지 말고 예지에 살아라. 그래서 산 곳이 우리 저 신종군 할아버지 그 묘하에 와서 그 사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이제 후손으로서 신종군 할아버지 모심에 많은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하셨었습니다. 네. 제가 그 신종군 때 실무자로 갔다 온 사람이 성익이네요. 어디요? 성익, 정익? 성시, 성익? 성익. 네. 제가 그 하나만 그 신종군과 관련된 제가 아까 저희 할아버지 문집을 얘기한 사람이 한명옥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요. 그 양반이 바로 백헌상공이 살아계실 때 그러면 백헌상공이 수동계라는 걸 수동계라고 하죠. 만들어가지고 예모임. 신종군의 제사가 끊겼다. 그래서 네. 땅을 마련하고 노비를 마련해서 이 지역에 그래도 원로들이 좀 나서서 우리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 5대 손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자원대부 출신이라고 그러지만은 현직 영의정이라든지 정승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회장을 수동계 회장을 시켜가지고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22살인가 그 산소도 제가 가서 아니 연세가 선배를 많아요.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랬는데 그 양반이 남긴 문집에 예. 그 이제 기호수그럭이라고 예, 14년 예, 동안에 그 나라의 일을 궁궐을 중심으로 예. 해가지고 수필식으로 썼어요. 예, 그래서 율동공원에 그 책을 제가 번역을 했기 예, 때문에 예, 예.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지금 그 당시에 판교에 우리 후손들이 살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헌께서 그 한양에는 못 살고 하니까 신종훈 할아버지 그 묘화에 와서 그때 이제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참 지금 조상되시겠지만 그 유지들을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이 서로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이 조상 모심에 있어서 서로 좀 이렇게 협동을 하자 이런 걸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신종군 할아버님은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솔직히 얘기하면 왕이 내리는 그런 그 시답 이런 게 있지를 않았었어요.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백헌상공이 여기 와서 보니까 산소도 너무 그냥 참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묘화에 사시면서 이 지역의 유지를 모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때죠. 율동공원에 산소 계시죠? 예. 저 거기 한동욱 씨하고 예. 가서 제가 그 동생이세요? 예. 그래서 얼마나 고마우신지 그 산소까지 가서 제가 좀 예를 좀 갖춘 적도 있습니다. 글자가 밝을 명자 힘쓸 욱자입니다. 예. 왜 저기 가로 할자에다 예. 도울 조자 쓰면 그래서 참 백헌상공 그분은 그 정치적으로나 권력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요만큼도 딴 사람한테 해를 끼칠 게 없어요. 예. 그 참 송시열 씨 참 유림 뭐 여기 계시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추앙받는 분인데 북벌 정책은 실제는 그분하고 효종하고 둘이만 대화를 했어요. 그렇죠. 예. 같은 한신인지는 몰라도 같은 한신잖아. 네? 그런데 하여튼 딱 잡아뛰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
예,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저 오늘 우리 윤 박사님이 우리가 글로 읽는 것보다 이렇게 육성으로 듣는 게 훨씬 더 우리 뭐랄까 익히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 좀 그 장시간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금- 우리 박수로 이렇게